1회 패널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번 패널 토론에는 좌장님과 또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실 텐데요. 이제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이 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그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귀한 걸음 고맙습니다. 이어서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KT테크 윤경아 랩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실 안성원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패널 토론 마지막 패널 분이시죠. HD 현대그룹 이태진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무대로 모셨는데요. 이제 오늘 좌장을 첫 번째 패널 토론의 좌장을 해주실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준입니다. 아까 구글 크레이그 스타이어 발표 잘 들으셨죠? 저는 사실은 금년 초에 구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오늘 발표했던 거 많은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특히 그 인프라스트럭처, 모델,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에이전트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사실 뭐 이게 구글을 초청해 놓고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구글이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서치 엔진 말고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AI가 뭔가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진짜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나서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온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다가 AI가 얹어지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나올까라고 하는 게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뭐 연구소에 계시는 안성원 실장님도 모셨지만 KT와 HD 현대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도대체 우리 AI의 현실은 어떻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뉴 비즈니스 모델인데 말이죠. 이제 요거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좀 들어보기로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 뭐 연구들도 많이 하셨고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트렌드, 아까 이제 그 크레이그 스타이어도 그런 얘기했죠. AI가 지금 있는 건 아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AI 트렌드와 지금의 AI 트렌드, 우리 패널 분들 잘 좀 들어주세요. 네, 트렌드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 궁금하시죠? 뭐 지금 AI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이 AI와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전문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지네틱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그리고 산업에서 보았을 때 이 우리나라의 AI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변화가 어디로 갈지 요거를 좀 간략간략하게 우리 이태진 전무님부터 이렇게 제 쪽으로 와주 놀라셨죠? 네, 여기서 갈 줄 알았더니 거기서 와서 네. 이태진 전무님부터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HD현대그룹 이태진 전무라고 합니다. 그 HD현대그룹은 그 현대중공업을 메인으로 하는 그 배를 만드는 중후장대 산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오일뱅크라고 하는 정유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사업을 또 크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뭐 로보틱스나 일렉트릭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산업에서 필요한 기계들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2B 비즈니스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AI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최신 기술 이런 데 좀 약간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시간이 꽤 기니까 초반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AI가 현장에서 특히 산업계에서 확실히 2, 3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아까 좀 전에 잠깐 그 친숙한 용어, 저한테는 친숙한 용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30년 전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이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논문이었어요. 그때는 AI를 AI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전문가 시스템을 얘기하고 AI를 AI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AI를 정말 AI로 얘기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죠. 하지만 제가 HD 현대그룹의 이제 CD 역할을 하면서 AI에 대한 그 견해가 일반적인 우리 그 직원들, 임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시각이 딱 그 생성형 AI가 나온 시점과 전후로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를 그러니까 활용하고 AI를 통해서 뭔가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AI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었었습니다.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런 전문가 영역의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구글에서 좀 전에 그 설명 가능한 AI를 얘기했는데 AI 가지고 답을 내고 이게 AI가 예측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배를 만들다 보면은 배는 다 쇠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강제 철강의 가격을 하도 플렉츄에이션이 심하니까 이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예측해 보자. AI로 학습을 시켜서 AI로 답을 냈는데 그 답을 들은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라. 그런데 이게 수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AI가 학습을 해서 AI가 만든 결과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그 통계치로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라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장벽에 부딪혔던 게 불과 한 3, 4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AI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AI는 이 정도 결과는 내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한테 인식의 변화가 온 게 그 생성형 AI를 본인 손 안에서 혹은 컴퓨터 안에서 직접 작업을 해보면서 얘가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답을 내는구나. 이게 AI의 특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정도 답을 내는 친구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 해결해 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현장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회사를 혹은 우리 기업을, 우리 사회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 게 요즘 현장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AI랑 같이 사셨군요, 이점님은.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우리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그거가 AI처럼 실제로 작동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또 뉴럴 네트워크를 썼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설명해봐,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 블랙박스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 그럼 어떻게 좀 써볼 수 있을까, 이런 저도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안 실장님보다는 우리 윤상무님 먼저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답을 해주시고 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아까 이제 이전에 먼저 경험치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저도 원래 전공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학위 받고 회사로 오게 되면서 AI 쪽 인더스트리 영역들을 이제 경험 베이스로 해서 많이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현재 그 KT에서 그 AI 테크랩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 하위에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저희 그 KT 안에 랩이 4개 랩이 있는데 그 중에서 AI랑 가장 가까운 일을 하는 랩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대외적으로 아마 배순민 소장님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 배순민 상무님이 하시는 AI2 엑스랩이 있고 제가 그 리딩하고 있는 AI 테크랩이 있는데요. AI2 엑스랩이 주로 하는 그러니까 그 배순민 소장님 쪽에서 하는 그런 그 연구 영역이 주로 뭐 믿음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고유의 기술만으로 그 생성형 AI를 이제 만들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시블 AI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AI를 잘 활용해서 쓸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이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이제 글로벌에 나와 있거나 국내에서 나와 있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그 생성형 AI를 가져다가 한국형에 맞게끔 저희가 어댑테이션을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어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입혀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글로벌에서 많이 나온 그 오픈 소스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용병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열심히 알려주고 한국 문화를 이제 잘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레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좀 취약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최신 정보들을 이제 얻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서치 AI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 회사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데이터에서 이제 적절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랑 잘 조합을 해서 고객한테 질문에 이제 좋은 그런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검색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됐던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그런 그 3가지 롤을 저희 랩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AI랑 최근 나온 AI의 어떤 트렌드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AI가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한 50년대 초반부터 계속 쭉 오다가 한 2번의 암흑기를 거치고 2010년도 때부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씩 이제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제 기억에 2016년도에 그 알파고 이제는 알파고 얘기 이제 다들 막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듣긴 하셨을 텐데 그 알파고 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컸거든요. 저의 경우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저는 이제 그 지금 KT는 아니지만 다른 이제 예전 회사에서 AI 관련된 이제 연구도 하고 플랫폼도 만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거의 다 룰 베이스이거나 아니면 딥러닝 모델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좀 뭔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뭐 이미지에서 뭐 잘못된 거를 디텍션 한다던가 뭐 비슷한 걸 찾는다던가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이나 이런 쪽 인지 쪽 관련된 거를 주로 보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딥러닝의 뒷단에 어떤 막강한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으로 결국은 사람이 그 체스는 뭐 예전에 이겼지만 바둑만큼은 이기기 어려울 걸이라고 했던 그 분야까지도 그 기술이 한편으로는 정복했다는 거에 사실은 좀 충격감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제 AI 기술이 뭔가 태동하는구나 이런 그 감탄과 기쁨과 이런 것도 좀 약간 이제 반반의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랑 그 이후에 사실 이어져 있던 국내 인더스트리와 또 그 학계에서의 연구 어프로치는 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서 어쨌든 딥러닝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지 그다음에 인지 쪽으로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통신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뿌렸던 뭐 많은 스피커나 아니면 셋탑에 뭐 이름을 부르면 답변하는 그런 여러 어시스턴트들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애플이나 이런 쪽에 시리 같은 그런 에이전트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2022년도에 챗GPT 나오고 나서 저도 느끼고 저희 뭐 주변 지인들이나 인더스트리에서 느끼는 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왜 다르냐면
예전 거는 학습을 해서 비슷한 것을 뭔가 이렇게 알려주거나 뭐 간단히 예측을 하거나 뭐 그때 당시도 사실 딥러닝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생성형 AI입니다. 뭐냐면 무언가를 창조해서 내뱉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게 뭐냐면 기존의 컴퓨터가 사람 일을 대체를 한다라고 이제 뭐 대체하는 거 되게 좀 약간 뭐 미묘한 그런 설명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했던 되게 어려운 일들을 사실 컴퓨터가 대행해주면 훨씬 좋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뭐 인지 쪽 관련된 거, 그다음에 단순한 수리력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뒀다면 이제는 이게 말을 대신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션하면서 처음은 사람의 생각을 약간은 흉내내는 것 같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데이터나 또 휴먼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은 얘가 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다. 결국은 예전에는 블루 칼라들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나 기계가 대신했었다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들이 해야 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할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런 측면에서 네,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거 한 말씀만 조금 더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산업에서 많이 AI가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KT가 주로 하고 있는 게 통신사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B2C나 B2B 영역의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고객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고객사들마다 아직까지 AI에 대한 역량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가 뒤에서 질문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이 준비가 많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OC 정도로만 본인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지만 맛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글로벌은 아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은데 아직 국내 산업에서는 준비가 많이 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경환 상무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AI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룰 베이스 엔진으로 돌아가던 것들이고 지금은 딥러닝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는 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답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까지 가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생성형 AI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 윤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사실 이 산업에서 우리 산업 AI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즉 산업부 쪽에서요, 산업부 중기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과거의 AI는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엑스퍼트의 의견을 들어서 그 룰로 만들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얘는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돌아가는 게. 근데 데이터는 없는데 자꾸 AI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안 실장님이 연구하면서 다 보셨죠? 정책연구소에서. 네, 한번 간략하게 지금 기존 두 분 말씀하신 것 좀 종합하셔서 전체적으로 트렌드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고 산업에서는 좀 어느 정도까지 쓰여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뭐 산업에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AI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AI가 우리 산업의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어 있는 실태를 저희 연구소에서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집단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통계를 좀 내보면 아마 좀 1000인 이상 종사자 기업 이제 두 분 다 뭐 해당이 되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들은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중소기업이나 조금 이렇게 중견 기업 또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적용이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분명히 또 말씀드릴 것은 AI라는 거는 사실 인간의 작업과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고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실 활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겨울이 지났지만 또 알파고 쇼크 이후 그리고 또 딥러닝이라는 게 각광이 받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2022년 아마 11월 3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거의 뭐 2023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거의 뭐 생성형 AI의 시대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60몇 개, 뭐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1개 정도의 모델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아마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인벌브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AI 같은 이런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정책들이 대부분은 인프라 조성이나 환경 조성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 양성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 같은 거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반도체 생산하는 것 물론 지금도 온고잉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또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주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AI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에 효율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어떤 부작용 없이 안착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파생되어서 또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AI에 대한 신뢰성 부분. 그러니까 아까 블랙박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AI가 오류 없이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나 영향력 없이 잘 우리 사회에 녹여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 전문가 시스템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람이 뭔가를 요청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뭐 두 분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도 큰 대기업만 조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 대기업들 아직 가기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정도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고 중소 중견기업은 더 어렵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과거 우리 정부도 주로 AI 그러면 인프라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뭐 신기술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뒀지만 지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죠. 활용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성과를 내야 하나 이게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나 이런 측면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DX가 아니고 AX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X는 DX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광고하면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하고 그냥 보세요. DX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AX라고 하는 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죠. 크게 자 생산이라고 하는 우리 생산 활동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 다른 측면으로 가면 어떻게 개인들이나 기업들, 소비자들, 내 고객이죠. 고객의 개별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AI가 사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볼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AI 시대가 왔다. 근데 이거 잘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요거를 아주 좀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이번에 우리 안성원 실장님부터 한번. 네. 예. 그 AI를 좀 잘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정책을 좀 내세웠는데요. AI G3 국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탑3 안에 들겠다.
아마 이제 뭐 그 G3 국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AI를 좀 잘 하려면 AI에 대한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많은 기업들이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 미국에서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IT 기업들입니다. 테슬라 포함해서요. 근데 이 기업들이 또 공교롭게도 글로벌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거의 뭐 글로벌 시장 경제를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러려면 사실상 이 생태계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뭐 제가 잠깐 슬라이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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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있나요?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챗 GPT나 아니면은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모델들은 저 이제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은 AI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요즘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 LLM, 원래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M에다가 앞에 라지를 붙여가지고 LLM, 그리고 이게 이제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초거대 AI,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생성형 AI,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시작한 워딩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경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동음이의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기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반.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화장하실 때 뭐 파운데이션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것에 기반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기반 위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동작시켜서 산업과 사회에 이제 적용되는 파트,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그 정책 파트가 그 위에 네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AI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밑에 저렇게 AI 반도체나 클라우드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AI 플랫폼이라는 거를 잘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과 삶의 사회 전반에 AI가 퍼지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좀 되시면 조금만 더 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 이렇게 입각해서 지금 그럼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그럼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AI 반도체 쪽에는 엔비디아나 인텔 쪽이 워낙 잘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는 또 최근에 또 이게 주가가 굉장히 또 폭등을 하면서 물론 최근에 또 이제 뭐 AI 거품론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제 잠깐 출렁거리긴 했었지만 지금 거의 뭐 그 서버 쪽, 그러니까 AI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이쪽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AI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아까도 이제 설명하셨지만은 구글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또 클라우드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AI 플랫폼 모델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데이터나 그리고 인프라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 당연히 AI를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색 엔진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하루에 사시면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렇게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부스러기들을 남기고 사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AI로 응용하거나 활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AI 앱이 돌아가는 형태이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그나마 반도체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파운드리가 또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삼성과 SK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네이버나 뭐 KT 클라우드, 뭐 NHN 이런 클라우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위에서 역시 이런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AI 클라우드나 인프라를 보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요번에 이제 국가 AI 위원회가 이제 9월 26일 날 출범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우리가 앞으로 인프라, AI를 위해서는 무조건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15배 이상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는 것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AI를 보유하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면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야 그 위에서 돈을 받고 생태계 AI 앱 서비스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오픈 AI가 가장 처음에 좀 잘했던 게 지금 그 플러그인 생태계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은 GPT-S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앱스토어처럼 자신들의 엔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서드파티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이거를 갖다 판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저렇게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할 거고 뭐 이따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틈새 시장 공략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설명이 좀 장황하게 좀 길어졌는데요. 많이 길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드려서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생태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AI 플랫폼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프라. 우리는 사실은 이제 AI 칩도 아니죠. AI 칩 중에서 이제 HBM 쪽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실은 칩을 그 폴리모픽 칩이라 그래서 이제 뇌랑 같이 가는 뉴로모픽이죠. 이런 칩들이 모 대학에서 만들었다 하니 그런 것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 칩 비즈니스에서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인력, 칩을 만들 수 있는 인력 그리고 그것들 위해서 클라우드로 돌아갈 수 있는 인력 또는 시스템 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요건데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매우 취약하죠.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 사실은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쪽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하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되게 취약한 상태거든요. 아까 이제 그 구글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7가지 에이전트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자 여기다가 우리 이태진 전무님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를 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써야 되는 AI의 여러 가지 활용처가 있겠죠. 아까 그 집에 뭐 에이전트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 AI를 통해서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AI를 잘 해야 되는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조업에서 특히 우리 같은 이제 B2B 기업에서 그러면 AI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아까 우리 이제 이 체계도에서 제일 윗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AI를 잘 응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말 그 딱 스위스팟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좀 느끼고 있냐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AI를 응용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AI를 빨리 공부해서, 아, AI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과 AI를 이렇게 결합하면 이런 게 나오겠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학과 나오고 전자공학과 나오고 한 10년, 한 10년, 5년, 10년 이렇게 배 설계하고 혹은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그 인재들, 저희 회사의 유능한 인재들을 AI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학교랑 연계를 좀 해서요. 카이스트랑도 연계를 하고 서울대랑도 연계를 해서 전혀 AI와 관계없는 전공을 한 친구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한 학기 정도 아주 빡시게 서울대랑 같이 이제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갔다 온 친구들은 거의 뭐 정신이 빙빙 돌 정도로 많은 걸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그 리니어 알지브라 문제까지도 풀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눈을 띈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만들던 배에다가 AI를 이렇게 응용을 하면 이거를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배에 요즘 그 차 타시면 이렇게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옆에 카메라로 다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가 있다. 사실 차는 조금 해서 이제 거울로도 다 봤었는데 그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와서 더 편해졌잖아요. 배는 엄청나게 커요. 그 엄청나게 큰 배에 뭐 이게 접안을 하거나 할 때 이 뭐 이상한 물건들이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조심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서서 본 것을, 그리고 똑같이 이런 그런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기술자들이 다른 거 공부하던 친구들이 AI를 공부를 해서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제품에 저희 배에다가 장착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응용이 생겼고, 또 한 친구들은 가서 배우고 그러면 네, 전문님 그거 좀 이따 얘기하실 거 아닌가요? 요 얘기 잠깐만 재밌게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 친구들은 또 그걸 공부해서 아예 자율운항을 하는 배를 만들자 해가지고 별도 벤처를, 사내 벤처를 만들어서 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밑단의 영역들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여러 가지 컴퓨터와 관련된 뭐 이런 그 기술 인프라들이 구축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기업에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난리지가 있는 사람들이 AI를 빨리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 AI 전체적인 AI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고 클라우드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어떻게 돈을 벌래? 이 질문에 아직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AI의 겨울이 온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유일하게 AI 갖고 돈 버는 회사 어디죠? 엔비디아입니다. 다른 회사 다 돈 못 벌고 있어요. 10만 달러만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량을 추가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도메인을 이해하고 그것들과 AI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실제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빨리 길러내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급한 문제다. 우리 윤상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이제 두 분 의견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KT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전문가가 AI를 먼저 선도해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굴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조금 이제 다른 사례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 랩에 이제 에이전트 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 지금 LLM도 우리 회사 안에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레그라고 하는 서치 기술도 있고,
그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우리가 확보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뭘 만들면 좋을까? 거기서는 다들 사실 이제 답변을 잘 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나 서비스에다가 에이전트를 올려서 조금 더 기존 그 기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고객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쪽을 일단은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먼저 그 전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내 해카톤을 좀 여러 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일반 구성원들이 그 해카톤이, 그러니까 저희 AI 리터러시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AI 리터러시를 KT 안에서 이제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미듬 모델이라던가 또 저희 쪽에서 이제 라마를, 오픈소스 라마 모델을 이제 한국어로 되게 성능을 좀 높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내 오픈하고 구성원들을 이제 써보게 하면서 해카톤을 진행해 봤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일을 하는 거에다가 그거를 되게 생각보다 잘 적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폰이 계속 이제 그 각 매장에서 얼만큼 이제 뭐 팔리지 않고 뭐 재고가 남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챙겨서 관련된 곳에다 이메일 보내게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한 프로세스일지 모르지만 출근해서 아침마다 그 업무만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은 일인데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그 생산성이라던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차곡차곡 저희도 좀 챙겨보고 있고, 사실 그러한 문제들이 이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제조사든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그 아이템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따로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이제 그렇게 어떤 문제를 풀 건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저희가 해소하고 있고,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에 관한 겁니다. 제가 오늘 늘 매번 이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버리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비용을 줘서 양질의 데이터를 구매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제 여러 생성형 AI들이나 사람을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파인 튜닝을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즉 아티피셜 데이터지만 정말 리얼월드의 데이터랑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저희는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일반적인, 저는 사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산업의 여러 회사에서도 AI에 대한 그런 어떤 메릿을 많이 그러니까 갖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화 돼 있대요. 그런데 가서 보면 데이터들 그냥 다 파일로 돼 있어요. 다 전부 뭐 아래 한글, 뭐 다큐멘트 파일, 뭐 다 그런 엑셀, 다 그런 파일로 되어 있는데 다 디지털화 돼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데이터에 있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또 저희가 읽어서 모델에 학습하려고 쓰려고 하거나 검색할 때 쓰려고 하면, 우리나라 그 데이터 기업에서 쓰는 데이터 양식들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표 안에다가 또 다른 표가 또 자그맣게 들어있고, 그 안에 인포그래픽 같은 또 그림도 들어 있습니다. 또 막 그래프도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서 AI한테 학습하도록 그 데이터를 잘 읽어다가, 그리고 그 표라고 하는 거가 주는 그 스트럭처가 주는 그 표 안에서의 정보들 간의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 관계들이 깨지지 않게 읽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벌의 예제들을 보면, 그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그 핵심 위주로만 되게 플레인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OCR이라던가 그런 이제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깨짐이 덜하고 충분히 그 컨텐츠들을 가져다가 필요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데, 그런 파일들을 또 뭐 그 파일 자체의 포맷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갖다가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고, 구성원들이 일을 개인이 각각 할 때의 로그라던가, 고객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혹은 고객이 뭔가 뭐 요청하는 그런 자잘한 정보들마저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뭐 마케팅이라던가 추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로도 쓸 수 있는데, 그 정보들 전부 다 날리고 계세요, 가서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건가가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빨리
식별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뭐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도 비용이 드니까 뭐 그런 방법도 좋은데 지금 뭘 할 건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회사라면 제일 먼저 우리 회사에 그러면 데이터 관련된 그런 데이터 뭐 등급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포맷, 표준 포맷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AI 리터러시를 높이고 AI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표준도 만드시고 그렇게 얼른 진행하시는 거 먼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어차피 AI는 데이터니까요. 지금 우리 윤상무님 말씀하신 거 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스탠다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분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논의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회사 내에서. 그러면서 야, 우리 데이터 빨리 뭐 어디서 모으지? 이 얘기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100%.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잘 안 돼 있어요, 이거. 이 데이터 스탠다드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거 갖고 비즈니스 하면 분명 돈 됩니다. 그래서 AI 가기 전에 이것부터 하자. 데이터 역량부터 쌓자. 근데 더군다나 우리 윤상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로 활용 못하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고요. 뭐 아까 멀티모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건데, 멀티모달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그대로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화를 할 것이냐, 그게 돼야지 결국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AI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집중 질문입니다.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윤상무님 뭐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셨지만 한 번 더 해보죠, 뭐. 그죠? 지금 우리 KT에서 AI 해갖고 사용하는 게 겨우 뭐 챗봇,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 아니면 무슨 뭡니까 그 맞춤형 데이터 분석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제일 인상 깊었던 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 사실 제가 KT에 이제 이 얘기하면 늘 혼나는데 아니요, 제가 KT에 지난 작년 12월에 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이렇게 가까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제 먼저 받고 이게 지금 이미 이제 사업화 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제가 와서 진행했던 거를 말씀드려야 될까 뭐 이랬는데, 지금 와서 진행했던 것들은 일단은 그 스팸하고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온 디바이스 안에다가 그 저희 이제 학습한 모델을 넣어서 그걸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팸 필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사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 위주로 해서 보고는 있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사내에 데이터가 있어도 그게 고객 정보, 개인 정보 이슈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도 아마 통신 3사 3군데서 다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를 계속 받아보면 다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그 대화만으로 보면. 근데 그것도 빨리 디텍션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미 가서 송금하고 난 다음에 디텍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을 굉장히, 그 컨텍스트를 잘 알고 디텍션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와서 지금 우선은 모델 만드는 거에 좀 집중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제 애플리케이션 1차적으로 지금 상용화된 거라고 본다면 스팸 필터링 하는 거하고 그 보이스 피싱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 와서 제가 조금 이거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그 AI 컨택 센터였습니다. 그 AI 컨택 센터라는 게 이제 저희 보통 고객이 뭐 이렇게 불만족스럽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객센터가 제 기억에 2016년도, 15, 16년도부터 고객센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알파고랑 딥러닝 얘기 나오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기술이 그때 당시는 룰 베이스로
고객 센터를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제 계속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씩 지금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이제 믿음 모델을 저희 회사에서 만든 믿음 모델이 거기에 이제 일부 적용이 되면서 룰을 대체해 가고 있는데 지금 요 그 컨택 센터 자체의 그 고객 경험도 상당히 지금 좀 높아져 가고 있고 특히나 고객 센터 자체가 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까 이전 그 발표 때 나왔던 에이전트랑 같은 컨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화형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대하기도 하는데 그 고객하고 응대를 하기도 하고 이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그 의도를 충분히 이제 판단하고 추론까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액션까지 수행해 주는 그 로직이 결국은 네,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에이전트의 그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긴 기간 동안 AI 컨택 센터라고 하는 컨셉의 기술은 계속 바뀌어갔지만 결국은 그 AI 컨택 센터가 현재는 복잡한 일들은 주로 휴먼 상담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굉장히 단순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 그 AI 상담사가 대체하기도 하고 있지만 또 휴먼 상담사한테 AI 봇이 고객하고 상담한 내용을 또 요약해서 또 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이 고객이 어떤 불만들이 있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또 한꺼번에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휴먼 상담사가 자신감 있게 고객을 이제 응대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도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사로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스팸이나 필터, 보이스 피싱 관련된 거, 그다음에 AICC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질문이 이제 이런 KT의 기회 극대화 전략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이제 원래 이제 초도의 그 텍스트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저희 회사 전략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KT가 다 통신사로 알고 계신데 B2C, B2B,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저도 KT 조인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와서 보니까 계열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금융 쪽도 보면 뭐 K뱅크나 BC카드도 또 KT 그룹이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지만 클라우드도 저희가 KT 클라우드도 있고 밀리의 서재 같은 그런 이제 컨텐츠 관련된 거를 이제 또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저희 그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저희 KT 안에도 있는 거예요.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쓸만한 AI를 줘야 되는 게 사실 상당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프레셔이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근데 아직도 쓸만한 모델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이제 쭉 방향성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LLM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만능의 척척박사 같은 그런 컨셉에 정말 모든 거를 잘 알고 추론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한국말만 잘하는 거를 그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추론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에이전트를 만들 때 그 랭귀지 모델을 뒷단에 백본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영상만 만들어주고 텍스트만 만들어주면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뒤에 생각하는 띵킹에 대한 것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는 이 랭귀지 모델 관련된 전략을 해서 어떻게 가져가기로 했냐면 그래서 결국은 멀티 LLM으로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우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SLM이라고 해서 뭐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GPU 뭐 몇 장에 얹어 갖고 써야 될 정도로, 그리고 다양한 그런 파라메터스와 사이즈를 갖는 그런 모델도 이제 믿음도 가져가게 될 거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모델, 한국적 정서를 잘하는 모델이 있다면 추론 역량도 뛰어나고 연산 역량도 뛰어나고 사이언스 쪽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우리 그 사람들이 휴먼이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과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은 역량이 굉장히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잘하는 애들은 나중에 결국은 뭐 재무 쪽이나 아니면 파이낸스 쪽에 활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KT에서 고민했던 거는 멀티랭귀지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치부터 처음부터 만든 역량은 계속 꾸준히, 그건 굉장히 소중한 역량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가서 미드 라인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뭐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오픈 소스들은 가져다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또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메꿔보자, 이런 형태로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 LLM 그 전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지금 이 패널 토의 끝나고 나서도 다양한 이제 연사분들이 말씀하실 텐데, 이제는 혼자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동맹을 맺거나 협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또 다른 쪽이 잘하고 있는 거 같이 모아서 우리 이거 잘해보자라고 그 기술을 갖다가 같이 이제 묶어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요. 또 아까 연구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전체 풀로 그 기술 스택들이 있는데, 그 스택에 대한 걸 다 대기업 하나도 전부 완전한 걸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작년 9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큰 이제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그런 그걸 맺어서 AI와 뭐 클라우드와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저변 기술과 관련된 거를 크게 같이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MS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뭐 국내 회사나 글로벌 회사도 다 오픈되어 있고, 지금 국내에도 다른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들도 발굴하면서 함께 또 일을 하려고 저희는 이제 에코를 좀 키워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전략으로 KT는 지금 이런 기회 요인을 좀 더 해칭하고 저희 그 고객사나 저희 회사의 발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요구를 하는 게 협업이거든요. 협업. 협력이 아니고 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 협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협업이라는 것이, 협업의 핵심은 만들어진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공유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협업은 불가능한데, 지금 이제 AI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중요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윤상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멀티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이렇게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핵심이거든요. 트랜스포머의 핵심이 추론 역량입니다. 추론 역량. A와 B를 연결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걸 다시 연결해 주니까, 그게 숫자가 되든 그림이 되든 텍스트가 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고, 그게 랭귀지 모델에 이용이 돼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펑셔널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할 거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윤상무님 말씀하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HD 현대 케이스로 한번 가보죠. 뭐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 HD 현대는 도대체 조금 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AI를 우리가 고민을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3년 전 정도에 이제 AI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그런 거 만들 때 KT도 참고하고 뭐 LG도 참고하고 먼저 좀 가신 분들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AI 관련된 인력도 뽑고, 그다음에 아까 그 서울대 가서 공부시킨 친구들도 모으고 해서 이제 그 인력을 좀 꾸려가지고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율운항 선박은 너무나 야심차게 이제 추진한 과제고, 아예 아비커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여러분들 운전 주차하실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차 어시스턴트 하는 게 차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 요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선진국들은 요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요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요트를 매일매일 운전하는 게 아니라서 요트를 이게 딱 거기 정박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AI가 이 자율운항 선박이 주차 보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기존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키트를 아예 장착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하고 있고, 굉장히 유망하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AI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제 DX를 얘기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AX, DX 할 때 DX가 더 위다. 결국은 AI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융합이 되어서 뭐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조업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스마일 커브를 얘기를 하거든요. 스마일 커브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 밸류 체인의 왼쪽에서 오른쪽 엔지니어링부터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이게 그 제조업의 밸류 체인이라고 본다면 세로축은 부가가치예요. 결국은 이 스마일 커브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제조에서 나오는 것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단에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가 있고 그 뒷단에 AS와 관련된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그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데 정작 제조업은 돈이 안 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저희들의 한계다. 결국 디지털 전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지 않았던 앞단과 뒷단으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배를 만들어서 그 고객한테 납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배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운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율운항일 수도 있고 이 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배를 정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부품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배가 운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그 배에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 선단을 전체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저희 요즘 저희가 2년 전에 그 판교에 신사옥을 짓고 경부고속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달래내곡에 딱 넘어가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그 판교 지나고 나면 큰 건물 하나 있습니다. HD 현대라고. 이제 오늘부터 보이실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신경 안 썼는데 내려가시면서 보이게 되고 올라오면서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데 거기 가면 한 이 정도 스크린이 있어요. 이 정도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한 배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떠가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 개미 이동하는 것처럼 전 세계 지도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배들이 쭉 가고 있고 그 배를 클릭을 하면 그 배가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게 정보가 다 보여요. 이 배는 지금 연비를 어떻게 해서 운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좀 이상이 있어서 이 배가 뉴욕으로 갔을 때 무슨 부품은 교체를 해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디지털화해서 우리 관제 요원들이나 혹은 고객한테 주는 정보고 여기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AI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 연구를 했을 때 보통의 그 선장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그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까지 가려면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풀 악셀로 밟아가지고 막 가요. 막 갔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면 거기에 항구가 꽉 차가지고 실제 짐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기서 며칠을 더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쉬고 좋긴 하겠지만 이 전무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예. 짧게 하겠습니다. 30초 내에 끝내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쪽의 상황이 이러니까 그리고 날씨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 속도로 요 항로로 가세요. 그 항로를 제시해주는 AI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운항을 하면 연말에 이 배의 카본 인덱스 내년에 이 배를 운항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런 지표들도 이제 AI가 예측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조선소에서 통하는 용어들이 실제 범 용어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외국인들한테 번역을 해주려니까 파파고도 못하고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별도 GPT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용어를 가르쳐서 그리고 사투리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나라 용어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런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순간 AI를 어디에 응용할 건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그동안 자기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우리 플로어 질문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하실 줄 몰랐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나를 받아보겠습니다. 한 분만 있으신가요?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질문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중앙대 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제가 배레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선장인 출신입니다. 완도 수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66년에 선장 면허증을 질문 짧게. 따가지고 네, 질문 짧게. 선장 면허증을 따가지고 최초로 우리 북악산은 선장부터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66년부터 80년까지 해양수산부 전신 수산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배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할 때 지금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창업대학원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배 현대조선 같이 큰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것을 광 케이블로 만들어 가가지고 그거 축소하는 거. 또 하나 배를 운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선장이 바로 직접 하는 것이 출항할 때하고 입항할 때예요. 밖에 나가면은 부딪힐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코스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선장이 입항할 때는 옛날에는 어땠냐 그러면 제 목소리가 큰 것이 옛날에는 이 핸드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 그래서 그러는데 요즘은 배에서 하는 것을 배 출항하고 입항할 때 각 요소마다 사람이 한 10명씩 있어가지고 막 선장이 위에서 막 지시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그거 지시 안 하고 그냥 다 낮은 소리로 몇 번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KT에서 나는 또 우리 KT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 내가 항상 국회에 살다시피 해요. 인공지능을 한다고 그러면서 행사하면 아침 오늘도 7시에 가가지고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입구에 명명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저거 왜 공항같이 못하냐고 수없이 사람 서가가지고 출입구에 입구 썩어가 하는 이것이 지금 GPT 하고 있는 국회 현상이에요. 어제 4, 5일 동안 GISC 2020년 표준회에서 4일 동안 온종일 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인공지능에 이러고 관련되어 있는 표준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일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부분에 진짜로 KT에서 하는 얘기도 KT내 TV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또 뭐 어떤 AIS 핸드폰에 관련되어 있는 거 서비스 할 때 그거 전혀 활용을 못하게끔 깝깝하게 몇 시간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 KTX 우리 기차표 있잖아요. 강 교수님. 기차표 사고 강 팔고 교수님. 하는 것에 실용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다. 네, 오, 좋습니다. 잠깐. 네.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 교수님이 혼자 2, 3분을 쓰셔갖고 마무리를 할 시간이 없었고 우리 안 실장님 마지막 그 멘트를 들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 분야에서 뭐 어떤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다음 기회에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발표부터 토론까지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주제와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또 연구되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AI G3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션 1의 첫 번째 패널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AI G3로 가기 위한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주 심도 있는 논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신 세 분과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 패널 토론 함께 하셨고요.